구독, 좋아요. 멋진 분이시죠. 젠틀맨 김기용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더기가 된 민주당 막 법안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 절제된 엄격한 섬세한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될 법안이 많은데 땜질, 누더기, 불과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유연적 요소들을 함부로 쓱쓱쓱 그어대는 그런 장면들인데 한번 이 이미지 한번 볼게요. 법 왜곡죄법을 둘러싸고 정청래 지도부와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특히 김용민하고의 강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화면에 지금 떠 있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좀 작은 글씨라 눈에 확 들어오진 않을 텐데 제일 위에 보면 법사위원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운영하는 법사위원방이에요. 그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총에서 논의가 되면 법사위의 입장이 잘 설명될 필요가 있으니 가능하신 의원들 토론의 힘을 보태주라. 법사위가 고민하고 토론에 만든 아니고 당시 원내와도 상의에 통과시켰는데 매번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가 훼손하는 것이다 라면서 저걸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김용민이 올렸고 추미애가 지금 보고 있는 또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예, 다른 사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정청래가 무언가를 보고 있죠. 예, 그 위에 김용민이 이제 올린 글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제일 위에 보면 김용민, 받음, 김용민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걸 보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또 사진이 있나요? 예. 자, 아까 텔레그램하고 추미애가 보는 장면과 정청래가 저 장면 보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물론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일부만 좀 보여드렸는데 어제 이 법외국죄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 의원들과 정청래 지도부하고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적으로 뭐 상임위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얘기를 좀 고상하게 했는데 네. 상임위 중심주의가 아니라 개딸 중심주의 그렇게 됩니다. 뭐 가장 센 폭력적인 법안들을 계속 내서 사실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춘 정치적 흥분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게 있고 그 개딸의 등에 올라타서 본인들의 기득권,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더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법사위원들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근데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입니다. 이재명이 당을 접수할 때 개딸들의 어떤 영향력을 굉장히 높이고 그다음에 어땠습니까? 무조건 검찰을 악마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끌어내리고자 센 발언만 계속했었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정청래가 쭉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겠지? 이재명처럼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강한 법안을 내고 이른바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식으로 검찰도 해체를 하고 사법부도 해체를 하는 거죠. 사법개혁이라는 이 본질적인 거 봤을 때 법 왜곡죄라는 게 검사하고 판사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이틀막 한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원하는 어떤 유무죄.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나오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기현 판사가 무죄 때리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법 왜곡죄는 그러니까 본인들 말 잘 듣게끔 이틀막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4심제 한다는 거는 이재명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됐을 때 그걸 뒤엎겠다. 헌재로 끌고 가서 뒤엎겠다는 거고 대법관 알박기는 뭐냐면 지금 대법관이 14명인데 이거를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거고 임기 중에 이재명이 다 원하는 사람들을 다 코드 인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이재명의 지은죄를 없애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법사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봤을 때 이게 법이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 법이란 거는 모호하면 안 되거든요. 예. 모호하다는 건 결국 의도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구속 요건이 굉장히 구성 요건이 주관적이어서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 이거는 칼자루 진 쪽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도 그렇고 참여연대도 그렇고 민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엉터리 법안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의 내용을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 강하게 하고 그래서 그립 잡고 정청래가 그걸 따라해서 강하게 했는데 추미애나 김영민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악마하고 세게 해서 이렇게 다 장악을 해놓고 우리는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 옆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과 강성 지지자들 개딸을 위해서 하는 짓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노골적으로 김용민이나 추미애가 정청래를 들이받아도 손해볼 장사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강성 지지자들 개딸의 소유권을 놓고 이재명과 정청래가 싸우는 와중에 번외 게임으로 추미애와 김용민이 편먹고 정청래를 좀 들이받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법안이 다 문제입니다만 재판소원법도 굉장히 문제고 법왜곡죄법도 문제고 대법관 증언도 문제인데 법왜곡죄법만 좀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판사 검사들이 이 법이 만일 이제 설치가 되면 판사 검사들이 맞을 상황, 특히나 이제 법 왜곡죄 신설로 닥쳐올 상황, 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재판부가 올바른 결정을 하느냐, 저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떠나서 지기현 판사 불소추 특권의 소추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소추는 공소 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판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불소추는 공소제기 기소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수사도 할 수 있고요. 또 재판도 진행되는 겁니다. 네. 출구조사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 때 다 국민의 63.9%가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했고 재판 중지는 25%뿐이 안 됐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바람 불기 전에 알아서 들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지금 재판부가 사법부가 눈치 보고서 이렇게 이재명한테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아예 법을 만들어서 법 왜곡죄를 통해서 검사, 판사 이거 본인들의 입맛대로 안 되면 이거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재명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고 있다. 이건 그냥 사례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가석방이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네. 근데 저는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을 매겼다고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의 때 우리 재수자분들한테 인기가 많다. 이재명이 재수자한테 인기가 많대요. 국민한테 인기가 많아야 돼. 진짜 엿먹이는 소리네요. 그렇죠. 엿먹이는 소리였죠. 그게 뭡니까? 범죄자들이 빨리 나오게끔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듯 이런 식으로 법 왜곡죄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기소됐습니다. 재판 받았습니다. 근데 유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법을 제대로 적용 안 했어. 법 왜곡죄로 처벌해 주세요. 정상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자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법이란 건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뭐냐? 이걸 관철시킨다는 건 뭐냐? 겁박하는 거죠. 대놓고서 겁박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의 작태는 뭐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마저도 대법원장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4인 회동설 가짜뉴스 해가지고 심지어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과 한통속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짜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죠? 무죄 나왔습니다. 지기현 판사도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수사했는데 무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괴롭힘 당하고 잡혀치고 공격당했는데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잘 내렸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휘둘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아예 대놓고 검사하고 판사를 딱 좌표 찍어서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과 어떤 특정 상황을 통해서 만든 위인설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신하라님, 러브엘린 후원 고맙습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우원식 국회의장, 예, 하루님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모습이 노출이 됐을까요?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앞에는 지금 필리버스터 원래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원이 조승환 의원인가요? 네. 예, 제 기억에는 조승환 의원으로 기억되는데 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우원식이 뒤에서 보란 듯이 저렇게 팔짱을 끼고 저 모습을 하고 있네요. 뭔가 하늘과 지금 있다 있을까요? 저 뭐라고 했는데 아니면 경자유전 연구하고 있는 건가요? 머리가 복잡한지 잘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자세는 자겠다는 자세. 자는 아예 자겠다니. 자겠다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팔이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우면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네.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보는데 바쁘시죠, 우원식 의장께서. 그런데 우원식 의장께서 의장 선거 나올 때 추미애하고 경선했잖아요. 예. 그때 이재명 당시 당 대표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이 딱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형님이 딱, 여기에서 형님은 누구냐? 이재명이 우원식 의장한테 형님이 딱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을 위해서 의장 경선이 이뤄진 게 아니고요. 명심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이른바 김용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측근, 신복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1심하고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저는 그것도 웃겨요. 왜 보석으로 풀어줍니까? 이 사람 1심, 2심 다 유죄 나왔잖아요. 유죄.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받다가 다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관련해 가지고 북코 선투에 간 거잖아요.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요. 거기 갔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피곤함이 좀 누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리버스터라는 건 최소한의 안전 장치고 민주당, 국민의힘이 야당이 보여줄 마지막 수단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뭘 이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뭡니까? 이 법 왜곡죄, 그다음에 사심죄, 대법관 증언 이런 것들은 저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뭐 나쁨 이걸 떠나서 상권 분립이라는 법치라는 우리가 이제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어떤 토대를 이뤘던 이 모든 제도를 깡그리 깨부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법안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안에 딱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런 거 관련해서 의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저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면 그냥 민주당 원내대표 정도 하시면 딱 될 그런 어떤 인식과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원식 의장 저 지금 자고 있는 건가요? 졸고 있는 건가요? 아예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자리 잡고 자는 것 같은데 댓글에 깨워서 내보내라 이런 분도 있고 잠옷 입고 자라 이런 분들. 예. 아예 그냥 작심하고 자는 것 같은데요. 예, 우원식 의장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민주당의 현 주소, 국회의 현 주소의 모습을 한 장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네요. 예, 다른 장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문제 한번 좀 이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페북글 한번 볼까요? 주진우 의원이 자, 이물질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곰팡이와 머리카락이 잔뜩 들어있는 이물질 백신이 발견이 됐다. 1420만 회가 접종이 됐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 정은경이 뭐 하고 있었냐? 질병청장 하지 않았느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저 시기에 그렇게 잘했다고 해서 신발도 터진 거 신고 다니면서 막 뭔가 헌신했던 사람처럼 이미지 만들었는데 정은경 실제 알아보니까 저렇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백신을 접종하게 했다. 이제 정은경이 책임져야 된다. 사퇴라는 취지의 공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시청 앞에 네. 길 건너편에 보면 백신 관련해 가지고 사망자
그 천막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저 상황을 봤을 때 뭘까요? 그러니까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가족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받고 코로나19에서 감염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수치에서 봤을 때 뭐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네. 뭐 그런 차원에서요. 그런데 사실을 보니까 네. 어떻게 곰팡이하고 머리카락 이산화규소가 든 코로나 백신을 그대로 접종시키느냐. 이 부분은 범죄죠. 근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정은경이라는 이분이 사실 그때 배우자가 뭐 했습니까? 이분은 나와가지고 그러네요. 국민들 앞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잖아요. 손 세정제 관련해가지고 손 잘 씻으라고 했잖아요. 배우자는 뭐 했냐? 마스크 관련해서 업체 그리고 손 세정제 업체 관련해가지고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질병관리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문재인 정부 때 이 사람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결국은 요번에 장관도 된 거잖아요. 저렇게 머리 하얗게 세고 그러니까 저분의 모든 것들을 제가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하면서 저 보십시오. 뭐 극복하는 데 다 했는데 코로나 백신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명확한 범죄입니다. 저는 이거 이유 불문하고 빨리 내려오시고요. 수사 받아야 되고요.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결부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쓸데없이 국민들한테 겁박하지 마시고 이럴 때 좀 광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근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매뉴얼에 따라 식약청 신고 질병청이 직접 안전성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백신 제조사 통보로 무마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제조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게 끝났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백신 제조사 편의를 봐줬다. 유착됐다. 이게 이제 주진우 의원의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이거 짬짬입니다. 요즘 이재명 광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 담합 막 얘기하면서 담합 이거를 신고 포상금으로 몇백억씩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담합이 아니라 이건 범죄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쓸데없이 국민들 괴롭히지 마시고 국민들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경제 유전하면서 물론 결과적으로 정원호를 잡게 되는 상황으로 귀결이 되겠지만 쓸데없는데 흥분하지 마시고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명확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수사하고요. 네. 특검 가야 된다고. 예. K-웨이근님 멤버십 가입 고맙습니다. 자, 질병관리청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이 백신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물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산화규소까지 나오고 곰팡이가 나오고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이거 부인할 수 없죠. 질병청도 이건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질병관리청도 이 자체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 부인 못합니다. 그러니까 급히 보도 설명 자료를 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전국적으로 총 1,420만 회분 접종된 사실은 있다. 제조사 조사 결과 제조 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문제가 신고된 해당 백신에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물질이 신고된 상당히 오염된 이 코로나 백신이 환자에게 접종된 사례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상당히 흐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1,420만 회분에 접종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 뒤에 가서 뭐 제조사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백신에만 발생을 했다? 그렇든 아니든 간에 1,400만 명, 뭐 하나씩 한다면 1,400만 명 이상이
만일 그 횟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1차, 2차로 한다면 적어도 700만 명, 수백만 명이 접종을 했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지금 이 질병관리청이 이 문제를 해법을 접근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네요. 수사에 나서겠다든가 뭐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네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이게 보면 재조사 통보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예. 재조사 조사 결과 제조 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문제가 신고된 해당 백신에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예, 그리고 약간 어렵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재조사 조사, 그러니까 쟤네들이 문제 백신을 만든 쪽에서 보니까 문제가 없다, 제조 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재조사에서 본인들이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정부를 지금 못 믿으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 번호를 가진 백신이 전국적으로 총 1,420만 회분 접종된 사실은 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같이 생산된, 그때 동일한 시간대나 아니면 동일한 날짜에 생산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량 회수해서 폐기합니다. 예. 그게 맞죠? 예. 왜냐하면 지금 보여준 거 어떤 특정한 그룹핑 안에 문제가 된 것들이 발견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게 제조된 날짜 관련해서 만들어진 다른 것도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여기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뭐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곰팡이 같은 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 그럼 그게 단순하게 그때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노출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만들어진 거 그때부터 다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보면 리콜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리콜 할 때 연락이 오잖아요.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된 자동차 이 소유주한테 연락이 가서 그때 전량 리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생산된 물건들은 하자가 있을 거다. 그게 책임 있는 자세인데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조 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된 백신, 이 신고된 백신은 문제가 된 백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동일한 제조 번호를 가진, 동일한 제조 번호가 뭐겠습니까? 같은 날짜나 같은 시간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백신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1,420만 명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뭡니까?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 부검이나 그런 걸 통해서 밝혀질 개연성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대단한 제가 볼 때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요 특검 가야 된다고. 예. 자, 특검 사항이다. 수사 사안이다. 예, 빅토리님 후원 고맙습니다. 중대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 국정조사나 바로 수사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문재인, 정은경, 특히 정은경 이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지금은 장관이니까 정장관 이제 내려와서 수사 선상에 서야 되겠네요. 자, 그 장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 문제부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 또는 1,400만, 최대 1,400만, 확인된 것만 1,420만 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인구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4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아니죠,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그런 대상자들이 오염된 이물질 그런 백신을 맞았다. 자, 그런데 백신을 지금 제기를 한 건데 코로나 관련된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은 한 가지는 또 있잖아요. 네. 코로나 기원설 관련된 의혹인데 우한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한 연구소에서 발생을 실제 한 거냐, 이게 자연 사실은 변종이 아니고 어떤 생체적인 연구 과정에서 나온 거냐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외부에서 냉동식품에 따라 들어왔다 그래서 그런 거다 발표를 했었는데 작년에 미 CIA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우한 연구소 관련된 이야기도 일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니까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지만 네. 알려진 건 2020년이기 때문에 2020년 발발한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이 바이러스가 문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자연 발생보다는 실험실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그 관련해서 CIA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줬는데 그게 사실 기밀이기 때문에 봉인돼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해제했습니다. 해제해 보니까 이게 이 상황이 보니까 뭔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게 코로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1차적으로 나온 게 이게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네. 여튼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얘기를 하기는 뭐냐. 일반적으로 코로나 기원이 자연 발생보다는 연구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방정보국 산하의 국가의학정보센터 소속의 과학자 3명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 실험실에서. 근데 이게 인간에 있어서 인간 세포에 침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가 일종의 스파이크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기에 좀 달라붙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스파이크 단백질 일부가 2008년에 발표된 중국 과학 논문이 소개된 그 기술로 제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최종적인 건 아니고요. 여튼 어떤 데서 이제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가 작성돼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건네졌는데 그땐 기밀이었는데 지금 해제가 됐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아주 명쾌하게 사실은 지금 해결 안 됐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우한 연구소 관련된 사실은 이제 국제기구들이 가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조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초기 샘플부터 다 사실은 없애버렸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미 CIA의 어떤 자체 조사에 관련된 부분도 작년에 나왔죠. 그 부분을 한번 마침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나와서 우한 기원, 이 우한 폐렴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완 기원설 관련된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정청래 민주당 문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민주당이 이재명의 공소 취소 관련된 국정조사 관련된 이 기관을 당 공식 기구로 추진하겠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친명계가 만든 게 있죠. 공취소라는 약칙. 공치모죠. 공치모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당의 공식기구로 이걸 출범을 시켰다. 또 다른 차원의 기가 막힌 상황이 또 맞았네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뭐 투트랙으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그 재판 중지를 넘어서 아예 재판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이제 해외 순방하는데 정청래가 민주당에서 재판 중지법을 낸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아닌 척했잖아요. 네. 그럼 재판 중지를 넘어서 아예 재판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삭제? 그럼 이재명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왜 그래? 나는 떳떳하니까 재판 받을래.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혀 얘기 안 합니다. 전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 갈라치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입법 권력, 행정 권력 다 가졌잖아요. 사법부 완전 거덜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선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높다. 국민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네. 결국은 법으로 보면 처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를 악마하면서 정치 검찰 이 프레임을 넘어서서 사법부마저도 악마하면서 이 모든 사법 절차에 대해서 형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피해자다. 이런 여론전을 위해서 친명계가 똘똘 뭉쳐서 만들었는데 정청래가 볼 때 이거 너무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일종의 같은 내용으로 당의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을 때 좀 속된 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은 죄가 있는 사람 관련해 가지고 쪼로록 가가지고 저렇게 피켓팅 하면서 이재명 살리겠다고 하는 거, 저 역사의 죄인입니다. 얼굴을 저는 저 분들의 이름 다 확실하게 기록을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들이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아니 죄 지은 사람 관련해서 사법에서 법정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다툴 필요도 없이 이 사람 뭔가 언터처블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작태를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미친 짓이다. 그렇죠. 네. 미친 짓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진짜 여기 우리 댓글 보면 실성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태를 하는데 요거는 그거대로 비판을 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예. 정청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친명이잖아요. 네, 네. 조직적으로 저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론회를 하고 세모를 합니다. 결국 저거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에서 친명이 똘똘 뭉치면서 정청래를 쳐내기 위한 하나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당회도 만드니까 당회로 와. 그래서 몇몇은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했지만 본질은 뭐냐? 결국은 이재명과 정청래의 명청대전의 어떤 2라운드의 서막이라고 보는 게 가장 본질적인 거 아닌가 보습니다. 야, 그러면 그런 내용이 지금 반영된 것인지 친명계가 만든 이 공치모 쪽에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당에서 아예 공식 기구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한다. 이렇게. 그런데 뒤에 부분에 무게 중심이 또 실립니다. 공치모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어요. 당의 공식 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공치모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할 것이다. 지금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공수 최소를 목적으로 하는 점과 별개로 정청래를 치기 위한 그 조직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친명계 세력화는 유의미하다. 뭐 그런 취지입니까? 그럼요. 네. 친명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아니 당에 이런 거 기구를 만들었으니까 일로 들어와셔 하시죠. 그러니까 됐고 너나 잘하세요 이겁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간다. 당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162명이라는 의석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쥐락펴락하는데 그런 민주당이 왜 저렇게 사적인 기구를 모임을 만들어서 합니까? 아니 당의 자산과 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인력을 통해 가지고 본인 말대로 치열하게 싸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당 조직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너가 당대표인 이상 우리가 당의 어떤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세를 불릴 수 있겠느냐. 아니 저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쫓증하고 정청래 욕할 텐데 어떻게 당에 들어가서 합니까? 여하튼 그러니까 저거는 본질적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것과 동시에 결국은 이겁니다. 최근에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가 아웃됐잖아요. 제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김어준의 이 정청래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 그 딴지 일보의 그 게시판에는 이재명 탄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양쪽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잊으면 안 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정봉주라고 저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원래 개입하지 않으면 1등 최고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김민석을 억지로 끌어올리면서 아웃됐습니다. 그때 정봉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된다. 얘기를 얘기했고 또 김어준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가짜 지지자들이 지금은 고스란히 친명이 돼 있다. 그러니까 친명파리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조국마저도 이재명 지키기 임양 행세하는 정치인 중 과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공격하고 비난한 이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감정의 골이 있는 걸 넘어서 2024년도에 비명횡사, 친명횡재를 통해서 친명이 친문을 죽였죠. 쳤죠, 칼로. 당한 사람이 요번에 또 당할 것인가. 그리고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또 휘둘를 것인가. 그러니까 친명 입장에서는 요번에 칼을 제대로 또 못 휘두르면 본인들이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 친문이나 친청 입장에서는 내가 당했는데 또 이번에도 당할 거냐.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에서 파열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누가 개딸 소유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개딸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게 관건이라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 좀 주제가 다른 건데요. 박지원 의원이 조금 생뚱맞은 소리를 가끔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재미삼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박지원 옆에 지금 얼굴이 좀 떠 있죠? 예, 송영길, 김남준, 조국이 세 사람이 떠 있습니다. 김남준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이재명의 최측근, 성남 경기도의 비서관 출신으로 계속 그 활동을 해왔던 인물이죠. 그런데 박지원이 이 세 사람을 딱 집어서 송영길, 김남준, 조국을 향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쉬운 곳을 찾기보다 험지에 나가 싸워야 한다. 지금 인천 개항을 해서 두 사람이 싸울 것 같고, 그 사람들 중에 조정이 제대로 안 되면, 조정이 되면 한 명은 또 경기 평택을에 가면 조국도 부산에 나가네, 경기 평택을에 나오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열어서 이제 출마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출마할 지역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의 저 논평, 인식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할까요? 이재명을 매긴 겁니다. 그래요? 어떤 의미냐? 네. 지금 개항을에 야 쉬운 지역구 왜 나가? 험지 나가야지.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욕하는 거잖아요. 저 개항을 누가 나갔습니까? 쉬운 지역에 이재명이 나갔잖아요. 네. 2022년 대선에서 지고 나서 네. 어떤 식으로 진짜 억지 춘향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송영길이 5선을 하던 곳입니다. 인천시장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송영길이 서울시장 나갑니다. 그러면서 재보궐이 열립니다. 개항을 민주당 아무 사람이나 다 꽂아놓으면 진짜 되는 곳입니다. 저기 호남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민주당이요, 인천에서 가장 지지세가 센 곳입니다. 그러면 박지원 입장에서 볼 때, 야, 지금 송영길, 김남준, 조국 욕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 그때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재명이 꽂은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개항 쪽에 이랬습니다. 전화로 셀프 공천했어요. 저 셀프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이 배지를 달고 그때부터 방탄을 시작합니다. 당대표를 내서 방탄을 노고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자 탄핵을 남발합니다. 원흉이죠. 어떻게 보면 송영길이 지금의 상황을 토대를 만들어준. 그런데 박지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저 개항 텃밭, 아주 꽃밭에서 나뒹굴고 있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 본질은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한번 매긴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인 상도리가 있다면 자기 살려준 거잖아요, 송영길이. 예. 저는 송영길과 이재명이 어떤 속 깊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신념과 철학, 동지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주고받는 게 있었겠죠. 송영길이 당대표 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도움을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런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보는데, 여튼 그렇지만 겉보기 등급을 봤을 땐 송영길이 자리를 빼준 겁니다. 그러면 김남준이란 사람을 개항을로 꽂으려고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송영길이 가지는 그 서운함 아니면 반감, 분노, 그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개항을은 누가 갔느냐? 김남준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영길이 개항하고 연수갑이 열릴 가능성이 큰데, 예. 연수갑으로 나오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분을 하고 자기가 저번에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소나무당. 그러면 저는 광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거기 광주에 민영배 의원이 있는데 예. 강기정 시장은 공천 못 받습니다. 네네. 김영록 지사도 못 받습니다. 친명계로 깔 겁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큰 게 저는 그쪽이라고 보고요. 광주라고 보고 그 광주에 공간이 생기면 송영길 입장에서는 원래 호남 사람이니까 네. 그쪽에 가서 내가 그 쉬운 지역으로 가는 거네요. 그것도 쉽죠. 아니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험지 가서 희생하고 그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조국이란 사람도 지금 한다는 게 얼마나 궁색합니까? 없어 보입니까? 결국 한다는 소리가 평택을 민주당 너희들이 잘못됐으니까 내놔. 전북군산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내놔. 그렇다면 개항을도 잘못된 거잖아요. 내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의 능력과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본인들의 입신양명 그 뺏지 않아 하겠다고 저렇게 치열하게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이 저 3명을 공격한 건 이재명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예. 박지원 본인은 쉬운 지역에 가서 지금 그렇군요. 의원하고 있지 않은가요? 본인 자신을 좀 찔리기도 할 텐데 안 찔리나? 그렇게 자기가 이 얘기를 해놓고. 예. 뭐 본인이 9단인지 6단인지 스스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높은 고수면은 다른 데 가서 하시지. 그러네요. 그렇게 쉬운 데 가서 당선 쉬운 데 가서 가시는 거 보면 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신적, 정치적, 심리적 고수는 아니고 그냥 헐뜯기 이런 것 같습니다. 예. 2부에 우리 김기인 대변인 모시고 이 법 왜곡죄부터 시작해서 이 박지원 문제 발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기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니디엠 미 국무부 고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네. 마침 소년보 목사 김정환 목사를 만나 면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특히 소년보 목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알려졌는데 그 상황은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니덤 고문, 네. 니드햄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니덤이라고도 부르는데 미국 발음은 니덤에 가깝습니다. 뭐 편한 대로 보시죠. 중요한 건 이 마이클 니덤 고문이 지금 미국 대사관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 국무부의 고문 자격이라고는 하는데 아주 행보를 보면 대단한 그런 그 사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미국 대사관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비브 하우스라고 불러요. 예. 전직 그 유명했던 주한미국 대사 하비브 씨의 이름을 딴 그런 그 하비브 하우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데 서울 중구정동에 있습니다. 네. 유명했던 장소죠.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가 건국대학교 뭐 학생운동 한다고 동료 4명과 함께 화염병 들고 넘어갔던 데가 바로 거기예요. 그 대사관저 가서 앞마당에다 화염병 던져가지고 불내가지고 방화 미수 혐의로 입건이 돼서 훈장을 달았죠. 자,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서 지금 누굴 만났느냐. 조선일보 기자를 단독으로 불러서 긴 인터뷰를 했다는 말씀은 제가 어제 한번 드렸고 거기서 지금 소년보 목사를 불러서 예.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앞서서 미 국무부, 그러니까 니덤 고문과 함께 온 게 그 혼자 아닙니다. 미 국무부의 실무 그 진들이 같이 왔어요. 그 실무 간부들과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줄리 터너, 미 국무부 인권, 노동, 종교 자유 담당 부차관보 대행입니다. 직함이 아주 긴데 어쨌든 고관이에요. 같이 하비브 하우스에서 오찬을 대접을 했고 이거 아주 파격적입니다. 근데 이제 손 목사가 갔다 와서 한 말은 그 실무진이 이 밥 먹기 전에 2시간 동안 자기를 자세히 면담해서 조사를 했다. 뭐에 대해서 본인의 구속된 어떤 그 경위 뭐 알겠지만 또 자세히 본인의 입으로 듣고 구치소에서 작년 9월에 이제 구속 기소돼 가지고 지난 1월 말까지 집행유예 받을 때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 어떤 수감 생활은 어땠느냐. 뭐 좋은 말이 별로 나왔다고 보여지진 않죠. 손 목사가 잘 지냈습니다. 이랬을 리도 없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자, 조사 2시간 오찬 간담회에서 또 미덤 고문이 줄리 터너 그
국무부 인권 종교자유 담당 부차관보와 함께 또 길게 얘기를 했다. 심상치가 않죠. 일단 그 행보 자체가. 그리고 갔다 와서 손현보 목사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뭐 여러 기자들이 통화를 시도했어요. 갔다 오셨다면서요. 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 마크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비서실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이고 실제로 말씀드렸죠. 마크 루비오의 상원의원 시절 6년간 실제로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미 국무부의 고문 장관 정책실장.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 손 목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 J.D. 벤스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다 이랬대요. 그럼 왜 벤스 얘기를 손 목사가 그렇게 자세히 했을 것이냐. 벤스가 저번에 김민석이 미국 갔을 때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50분 만났을 때 그 손현보 목사 얘기를 벤스 부통령이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벤스 부통령이 내 얘기를 물어봤는데 니덤 고문이 그 벤스는 내가 미국에서 부통령이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줄리 터너는 또 따로 극동 방송의 김장환 원로 목사 이분을 또 따로 면담을 했대요. 그건 이제 하비브 하우스에서 만난 건 아니고. 네. 자, 이게 실체적으로 팩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중요한 면담이 이루어졌느냐. 미 국무부가요.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미국 의회에 보고서를 여러 개 냅니다. 예. 국제인권 보고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노동 보고서 이런 걸 내요. 자, 그게 그 미 국무부 실무진이 2시간이나 그 손 목사를 면담하고 김장환 목사를 줄리 터너가 가서 만난 이유가 다 뭐예요? 한국의 종교 자유가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정권이 이 보수 기독교계를 무슨 특검이 가서 또 물론 해병대원 특검이었습니다만 김 목사 집에 가서 그 부인이 변호사 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특검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때 변호사 안 왔는데 아침에 그 김장환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극동방송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손현보 목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선 때 특정 후보를 뭐 교회에서 기도회 등에서 지지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10, 11, 12, 1월 넉 달간 감옥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한국에서는 교회에서도 정치적 발언,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기도회에서 그런 말을 못하는 나라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담길까요? 5, 6월에 미 국무부가 의회에 내는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 뭐 좋은 내용이 올라갈까요? 한국이 참 K-팝 헌터스니 K 뮤직 BTS만 있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종교 자유는 뭐 시쳇말로 영 꽝이구나.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가뜩이나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뭐가 좋겠어요. 지금 관세 협상, 통상 협상, 안보 협상에도 한국은 그런 나라야. 미국 보수 기독교계가 지금 난리인데 그 보고서가 국무부에 의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 대사관자에서 면담하고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를 장시간 면담하고 그렇게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번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얘기했어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손현보 목사 등이 이 문제가 지금 한미 안보 현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유성락 실장 외에는 지금 전혀 상관없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렇죠. 김민석을 어떻게 보면 포함해.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여전히 지금 이런 국무부의 이런 상황이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계속 이걸 쿠팡 문제든 손현보 목사를 이재명 정권이 부인하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외교부에다가 기자들이 또 물어봤대요. 예. 아니 미국 대사관자에서 리덤 고문과 줄리 터너가 손현보 목사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가면서 저렇게 하고 무슨 국무부 실무진은 손 목사를 오찬전에 2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네요. 영어로 번역을 했다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조사를 했다는 거죠. 물어보고
뭐요 이게 도대체라고 했더니 조현 외교부 장관의 그 아마 뭐 부하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언론사에다가 미국에 연례 이 국무부 인권 보고서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거를 위해서 미 국무부가 와서 통상적인 소통을 한 차원입니다.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니 왜 통상적인 소통을 하는데 미국 대사관자에서 하필 손현보 목사를 단독으로 불러서 그렇게 주요 고관 2명이 뭘 물어보고 벤스 부통령 얘기가 나오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니던 고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손현보 목사의 전언입니다. 기자한테 뭐라 그랬느냐. 충분히 잘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미국에 가서 벤스, 마르코 루비오와 공유하겠다라고 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내용 우리 손 목사가 나한테 한 내용을 내가 다 그대로 벤스나 루비오 마침 사진도 나오네요. 다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국무부 보고서에만 그칠 거냐. 자 벤스한테 김민석이 했다는 얘기 있죠. 내가 충분히 오해를 풀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잘 해서 설명을 해줬다. 그렇게 이제 한국 특파원들 불러 모아서 김민석은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한 이틀인가 있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자리는 벤스가 김민석에게 손현보 목사와 한국의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해서 워닝, 얼럼을 했다는 자리다. 경고를 했다 그랬어요. 전혀 다른 상황이 그때 펼쳐졌던 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 면담 루비오와 벤스를 거의 매일 만난다는 지금 마이클 리덤과 줄리 터너의 이 대사관저 면담은 대단히 그 좀 요새 한미 관계가 덜컹덜컹 삐걱삐걱 지금 주한미군하고도 뭐 지금 하루가 다르게 그 한국 국방부 합참하고 지금 무슨 SNS 설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예, 다른 소식 아마 하나 좀 추가해서 전하겠습니다. 지금 관세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는 상무부 그리고 미 무역대표부죠. 실질적으로 힘이 미 무역대표부가 여러 가지 실무를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세죠. 그런데 제이미슨 그리어 이 무역대표부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네요. 상당히 주목되는 얘기에서 그 부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지난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 뭐 상호관세는 유법 판결로 사라진다 해도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10% 뭐 관세를 밀리겠다 했다가 5%를 추가해서 15%로 다시 하루 만에 바꿨는데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10%에서 15% 즉 5%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또 다른 형태의 더 많은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국가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좀 차등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게. 예. 이 내용을 보면 자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폭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합니다. 예. 3일 전에도 이 폭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고 이번에 인터뷰를 한 매체는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데하고 했어요. 계열사지. 네네. 그러니까 계속 폭스가 들어가요. 이 폭스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가 앵커로 있는 회사예요. 뭐 며느리가 앵커로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폭스뉴스는 그냥 쉽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을 말하는 언론사입니다. 여기가. 네? 보수들이 가장 많이 봐요. CNN, 뉴욕타임즈 이런 좌파 언론과는 전혀 논조나 방향이 다른 그래서 미국 보수의 그 입장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가는 길을 알려면 폭스뉴스를 봐야 된단 말이 있어요. 예. CNN이나 뉴욕타임스 보도만 보면 편향됩니다. 그건 민주당이나 반 트럼프파가 하는 얘기를 더 많이 실어주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어떤 특정 언론을 보면 전체 상황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뭐 뒤집혀서 보이죠. 그런 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며칠 전에는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미국의 쌀 시장을 죽이는 해외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미국의 쌀 시장을 죽이는 해외 시장이 중국만 있을까요? 코리아라고는 물론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코리아가 안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졌고 지금 우리 허앵커가 얘기한 그 내용은 뭐라고 그랬느냐. 자,
일부 국가에서는 15%로 인상에 적용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자 여기에 밑줄 쫙입니다. 다른 국가에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10%가 있고 15%가 있고 15 more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적어도 3단계 차등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서 콕 집은 두 나라가 중국과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301조 301조 조사를 하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를 꼽았죠. 네. 공통 분모는 중국입니다. 한국 얘기는 없지 않느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아직 그런 통보 못 받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거기 그는 맞는지도 몰라요. 아직 통보는 안 온 것도 같아요. 다른 나라에 그러면 한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초점인데 이 문맥을 쭉 보면 한국이 빠져나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공정 무역 환행,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 삼는 발언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조만간 후속 조치가 발표될 거다 그러고 있어요. 자, 그게 한국이 안 나왔다고 지금 이재명 정권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뭐 통상산업부는 계속 한국 얘기 안 하는데 왜 한국이 해당됐다라고 자꾸 보수 유튜버들은 저 친구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짜 뉴스 아니야.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한국이라고는 안 했죠. 다른 나라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다른 나라. 여러분이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시고 이 제이미슨 그리어의 발언을 쭉 토봐 보시면 거기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미 무역 대표부 대표의 이야기 속의 함의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이 표출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미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 합동 연설이 진행이 됐죠. 한국의 이제 언론들의 이렇게 보도 행태를 봤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을 일부 소개하다가 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반 트럼프 진영이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섞어서 본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제대로 그 판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더군요. 저희는 다른 차원에서 영상과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좀 생소한 영상인데요. 자, 남자 하키팀, 미 남자 하키팀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Here with us tonight is a group of winners who just made the entire nation proud. The men's gold medal Olympic hockey team. Come on in. 자, 미 남자 하키팀 이 관련된 내용은 좀 이제 박상규 평론가님 자세히 분석을 해줄 텐데 들어왔을 때 여야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일어났다고 해요.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저 장면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우리나라 의회가 만약 국회가 열렸을 때 네. 이재명이 저런 장면을 만약 연출했다고 칩시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김길리가 들어온다. 그럼 내가 볼 때 양쪽이 다 일어나야 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크를 던지죠. 내가 오건 누가 오건 생전 의자에 딱 붙어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남자 하키팀을 보고 처음으로 일어나네요. 네. 조크를 던져니까 폭소가 터졌대요. 그러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아이스하키를 신주단지 모집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캐나다예요.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이라고 웨인 그레츠키라는 아주 전설적 스타도 캐나다 출신이고 캐나다는 그냥 아이스하키에 목을 매는 나라라고 보면 돼요. 지난 동계올림픽 챔피언, 디펜딩 챔피언. 결승전에서 스코어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대1로 이겼네. 2대1로 1대1로 가는데 마지막에 미국이 연장전 골든골을 넣어가지고 이겨요. 네. 그래서 그때 상징적인 두 장면이 있어요. 트럼프가 파한대소를 하고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하고 부인이 마크 칸이는 고개를 쥐어받고 그 칸이 부인은 막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진 표정을 지어요. 예. 캐나다 그날 뭐 그냥 완전히 나라 망한 듯이 굴었어요. 그 정도로 자존심이 걸린 대결에서 미국 팀이 금메달을 따고
캐나다 숙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어느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보냐면 미국 사람들하고 캐나다 사람들은 저 아이스하키 대표팀 결승전 하면요 네. 밖에 안 나가요. 한일전 한국과 일본이 뭐 월드컵 4강에서 붙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치고 거기서 이제 요새 캐나다가 이것저것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옛날에 미국 캐나다 사이가 아니고 완전히 요새는 그냥 뭐 미국 사람은 캐나다를 아주 싫어하고 캐나다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안 먹잖아요. 카메리카노인가 뭐 카메리카노. 뭐 그런 거 먹는다고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이기니까 저 대표팀을 부른 거면 그러니까 트럼프의 연설이 1시간 48분 미국 대통령의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 사상 최장이에요. 예. 저는 물론 다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언론들이 말한 걸 보면 제목이 이래요. 자화자찬의 1시간 48분. 중간 선거용 뭐 말잔치. 아니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 건 한국 MBC를 비롯해서 모든 대부분의 언론이 희화를 합니다. 예. 트럼프 혼자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별짓 다 했다는 식으로 예의도 아니고요. 그 내용의 본질을 좀 전한 뒤에 저런 가십성 이야기들을 전해야 되는데 가십이 더 뒤덮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보도 태도입니다. 만약에 미국 언론이 이재명이 한국에 와서 얘기했는데 농담한 거를 제목으로 뽑아 올리고 본인이 한 중요한 얘기는 저 뒤에 만약 보내는 식의 보도 태도를 보였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 저는 그냥 이런 거는 좀 본질에 가까운 보도를 좀 하자. 그 아이스하키 대표팀 들어오니까 여야 의원들이 다 뭐 미국에 민주공화 없이 다 일어나서 박수 쳤다.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그 대통령 하는 바람에 캐나다도 요새 관세 때문에 나한테 쩔쩔매고 아이스하키 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겼어. 뭐 그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들이 들어오면서 민주당을 이 약간 뭐랄까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네들 나 들어올 때도 안 일어나고 박수 한 번 안 치던 사람들이 아이스하키 대표팀 들어오니까 박수 치네. 다 일어나서 박수 치잖아요. 그게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제발 국회에서 야당 대표 연설할 때도 좀 박수도 좀 치고 물론 국민의힘도 같은 태도는 보일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장면이다.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예. 자, 속보가 전해졌네요. 김병기가 첫 소환됐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김병기 아들이 뭐 혐의가 있어서 소환 조사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예정된 이제 소환이긴 하죠. 26일에 원래 첫 소환을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속보로 김병기가 소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저것도 참 보면요. 황제 소환이에요. 네. 아니 김병기가 누굽니까? 강선우가 지금 엄청 3월 3일 날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간다는데 예. 억울하겠어요. 당당 결연 뭐 담담 이렇게 원고에다 써놓고 뭐 한 얘기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텐데 김병기는 뭐 이 김경이나 또는 강선우의 몇 배 가는 지금 그 부정비리 혐의로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와서 13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이제 부른다? 저게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수사 정의, 사법 정의가 작동되고 있느냐? 이게 무슨 저런 소환이 있습니까? 무소속 의원을 예. 비판하고 넘어가야죠. 예.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진들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미 하원에 초청이 됐다고 그러죠. 백악관에서 초청했던 인물.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전투기 조종사 6.25 전쟁 당시에 전투에 참여했던 전투기 조종사 로이스 윌리엄스 지금 보이시죠? 나이가 100세 고령이시네요. 이분이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 초청이 됐어요. 이분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이분 말고도 뭐 지난번 베네수엘라 이 체포작전에서 역할을 했던 미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 에릭 슬로버 비롯해서 한
팀인가요? 이렇게 초청이 됐었는데 이 로이스 윌리엄스가 특별히 굉장히 주목받았어요. 그 옆에 또 있는 분이 있죠. 그 옆에 있는 분이 훈장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은 정말 전쟁 영웅을 저렇게 기리고 대접하는구나. 그럼 배워야 돼요. 예. 6.25 참전 노병들 어떤 대우받고 있습니까? 6.25 참전 노병들인데 저분은 로이스 윌리엄스 100세 대단하죠. 1952년 겨울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겨울에 혹한에 장전호에서 밀리면서 예.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서 다시 남하하던 아주 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시면 그때 소련 미그 전투기 7대와 단독으로 저분이 공군기를 몰고 가다가 부딪혔어요. 아니 7대1? 저분이 살아있는 게 신기하죠.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미그기의 탄환을 263발이 기세에 맞았답니다. 요새 같으면 그 전자장치 때문에 그 불나가지고 터졌어요. 근데 옛날 1952년 당시에는 구멍 나도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 포화 속을 뚫고 소련 미그기를 넉 대를 격추를 시켰대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워게임이죠. 그런데 진짜 실화예요. 그리고 귀환을 했어요. 진짜 영웅이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국전 그러니까 6.25 때 무려 220회 이상 공중전에 참여해서 살아 돌아온 분. 격추를 하신 분. 그리고 2차 대전 물론 그 이전에 2차 대전 심지어 월남전에까지 참전한 워히어로의 워히어로 정말. 자 미국 의회 최고의 메달인 메달 오브 아너 미 의회 명예훈장입니다. 이거 뭐 은십자 훈장 뭐 이런 동십자 훈장 뭐 이런 거 있는데 훨씬 영예로운 훈장이죠. 자 저분 100세인데 얼마나 미남이세요? 그러네요. 저걸 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뭐 메달을 걸어줬다고 또 그 무슨 그 영부인 가십으로 그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저 영웅을 대접할 줄 아는 나라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봅시다. 한국의 의회가 6.25 참전용사 한 분 뭐 불러서 훈장 같은 거 줘본 적 있어요? 난 그 저 윤석열 정부 때나 과거 보수 정부 때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이재명 정권, 뭐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고 좌파 정권에서는 6.25 자체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공군이 그때 물밀듯 내려온 중공군하고 지금 중국하고 손잡고 그때 북한의 그 김일성의 손자가 지금 김정은인데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난리가 난 정권에서 예. 우리가 저런 영웅을 대접하는 대접이 아니라 제대로 대우하는 미국의 안보 의식을 정말 좀 남의 나라 일이지만 그 6.25가 어떤 6.25입니까? 그러면 남의 나라 전쟁이에요? 미군 로이스 윌리엄스가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싸울 이유가 사실 없었던 전쟁이에요. 죽을 뻔했잖아요, 저분.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네. 예. 자, 로이스 윌리엄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영웅으로 받들어야 할 분이죠.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던 그 영웅들 물론 돌아가신 영웅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참전 용사들 중에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또 문명 국가의 발전을 기대하고 또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지금 예. 제가 이제 말을 하는 도중에 우리 댓글창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로이스 윌리엄스 전 그 영웅을 예. 한국에 왔을 때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고 훈장도 수여한 분이다라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 그게 동맹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죠. 예. 자, 중요한 장면을 봤네요. 저런 게 국가죠. 그래야 국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묘한 장면의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6.25 전쟁 참전 용사와 다른 묘한 그러나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자, 어떤 장면이냐? 연방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한 사진인데요.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3명의 대법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지난번 관세 문제 관련해서 좀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하는 그 사진 계속 띄워놔 주세요. 그 장면을 봤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나요? 저게 역시 또 미국인 거죠. 저 네 사람은 왼쪽부터 존 로버츠 대법원장, 오른쪽에 코니 베럿, 캐버노.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때는 관례로 저렇게 다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은 삼권 분립을 중시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국회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거나 뭐 연설을 할 때 대법관이나 들 초청해서 또 당연히 그 앞줄에 앉아서 저렇게 보는 적이 있습니까? 지금 대법관 뭐 대법원을 지금 증원 12명을 증원한다. 왜 12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12명이 우고 차베스가 늘렸던 숫자하고 자꾸 연상이 되는 건 저만의 생각인 건지. 그 대법원 법 왜곡죄, 무슨 헌법 소원, 뭐 무슨 지금 김용민하고 지금 무슨 법사위 추미애하고 해서 막 무슨 정청래하고 아주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던데 네. 이 당이 무슨 더불어민주당 내전을 보면요 저게 내란이지 싶어요. 대표한테 무슨 김용민이가 막 뭐 수정안을 왜 우리가 낸 거를 그렇게 고치냐고 막 항의하고 아니 이 당은 도대체 꼬리가 머리를 잡아 흔드는 당인가? 뭐 서로 난리가 났는데 그런 대법관에 대한 존경은 1도 없고 또 여기 보면 저 사람들 저 미국 연방 대법관들 보수 진보 섞여 있지만 주로 보수 대법관들입니다. 이번에 6대3 판결 중에 코니 베럿하고 존 로버츠하고는 오히려 트럼프에게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어요. 네. 불편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임명해준 보수 대법관인데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트럼프가 속으로는. 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와서 저렇게 경청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게 미국 민주주의인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와 함께 삼권, 트리니티를 떠받치는 미국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자, 그 장면 사진까지 봤는데 이제 내용을 잠깐 한 두세 가지 장면을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108분의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그런 내용을 너무나 기니까 핵심적인 내용 두세 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트럼프 대통령 연설 중에 이런 발언을 이런 내용으로 지금 그 영상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체결한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보다는 뒤에 부분에 제가 초점을 갖춰서 여쭤보고 싶은데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체결한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적인 일종의 좀 제압 이런 이제 스타일을 반영한 건지 어떤 차원에서 저 메시지 해석하십니까? 제이미슨 그리어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듣어보면 그 사람 네. 워싱턴 DC의 유명한 그 대형 로펌 변호사라 그랬잖아요. 네네. 법조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자꾸 한국 좌파들은 확대 해석을 하는데 딱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상호 관세의 근거가 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것은 절차상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그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무슨 상호관세는 이제부터 무효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하세요. 다른 걸로 하시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122조, 232조, 301조 요새 숫자 많이 나오죠. 네. 헷갈려. 그런 정도로 많은 다른 조항들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한 줄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 뭐 유감 안스러울 리는 또 없잖아요. 그 앞에 한 줄 얹은 거고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은 이미 체결한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자 일단 중국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소리고 네. 그다음에 인도, EU 어영부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누굽니까? 사우스 코리아. 25%로 내가 올린다고 했지.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13일에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 그거 안 바뀌어. 그거 그대로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바뀌니까 딴 기대 품지 마. 이런 얘기고 제이미슨 그리어가 앞서 한 얘기는 뭐냐. 이거 안 지키고 어영부영하고 시간 끌고 혹은 뭐 다른 우회로 찾으려고 하면 더 센 관세를 따로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5%가 허언이 아니고 15% 알파인데 알파가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한국 국회가 하기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거예요. 예. 자, 좀 상세한 내용을 조금 분석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마침 이제 외교안보 문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관세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연설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힘을 통한 평화 이런 원칙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그런 지난해의 어떤 상황들도 상기를 시켰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제 뭐 수송기가 미군 기지로 150대가 갔다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잠수함에 아예 미군 기지에 150대 수송기가 이동을 했다 이런 것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공격은 임박했습니다. 네. 저는 완전히 그렇게 보는 것이 스티브 위트코프하고 쿠슈너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죠. 두 사람이 가서 이란과 핵협상을 했는데 핵협상은 아무 소득이 없어요. 하메네이가 뭐라고 지금 지시를 했다고 그러냐면 내가 죽으면 모든 직위에 신정 정치를 이끄는 이란의 모든 그 포지션에 있는 지도자들은 4순위까지 정해놓으라 그랬대요. 쉽게 얘기해서 허앵커 자리가 빈다고 하면 예. 2번, 3번, 4번, 5번까지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본인은 좀 약간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죽는다는 걸 전제하고 하메네이도. 그러면 하메네이 2, 하메네이 3, 하메네이 4, 하메네이 5까지 대안을 마련해라고 그랬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사항전을 선언한 건데 에이브러햄 링컨호하고 제럴드 R. 포드 세계 최대의 핵추진 항모 선단 2개가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에 들어간 게 이미 꽤 됐습니다. 네네. 지금 공군 수송기가 날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이제 모든 공격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밤, 내일 밤 이란 상공, 테헤란 상공에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 불꽃놀이를 벌인다 해도 놀이는 아닙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때리면 그냥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란에게 그 무차별 공습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많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또 하나 느리한 혁명 수비대도 일단은 뭐 오만이라든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많이 공격을 할 거라 그래서 미군 사망자도 굉장히 발생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다만 이 미드나잇 해머 이름이 섬뜩하죠? 심야의 망치입니다. 작전 이름이. 예. 그 망치로 이제 이란을 이제 때리는데 이란이 이제 장도리 정도로 뭔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조그만 장도리 같은 걸로. 자, 전쟁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외교적인 해결 방법을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제가 보기엔 이게 실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면서 그 국지전이나 대규모 이란 공습이 벌어지잖아요. 예. 국제 유가 난리 납니다. 그럼 잘 나가는 한국 증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기름을 모두 중동산 두바이 기름을 갖다 쓰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안 싸우는 게 우리한테도 좋아요. 그런데 이란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무력이 사용될 기미가 지금 뚜렷해지고 있다. 친구 특사와 사위 특사를 보낸 이유도 외교적 해결 방안에 별 기대를 안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대로 된 외교관들을 안 보내는 이유가 이란 신정 뭐 하메네이 부하들하고 얘기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외교관들을 안 보내고 사위 특사, 친구 특사 보내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뭐 답이 없잖아요. 네. 그 아까 얘기한 사순위까지 후계자들을 정해놓으라고 했다는 거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미 하원 연설에서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있으면 좋지 않은 장면의 한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민주당의 하원 의원 사진, 엘 그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엘 그린 사진 없습니까? 예, 엘 그린 사진이 없나 보네요. 그럼 그 부분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엘 그린 사진이 예, 그겁니다. 마침 엘 그린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자, 영어로 뭘 들고 서 있습니다.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 이런 이제 그 팻말을 들고 서 있는데 의회 직원이 지금 막고 있죠. 그만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팻말을 내리라 이렇게 했는데 거부를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하는 행동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 직원들이 퇴장을 시켰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퇴장을 시켰어요. 자,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자, 저기 뭐라고 써놨냐면 네. Black people aren't apes예요. 자, 뭐 apes가 뭡니까? 유인원이죠. 왜 유인원이란 말을 썼을까요?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 흑인은 원숭이가 아니다. 맞아요. 흑인이 뭐 원숭이입니까? 백인도 원숭이가 아닌데 굳이 저렇게 얘기한 건 저 꽁지머리 의원이 어마어마한 민주당의 반트럼프파예요. 저것도 미국 민주주의 한 모습이라고 봐요. 만약 한국에서 이재명 반대한다고 국민의힘 의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무슨 국힘 의원들은 원숭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 했다고 칩시다. 가만 놔뒀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떠올리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나라, 저렇게 해도 보도가 되고 트럼프가 웃으면서 이게 내리라 그래. 자, 왜 에이프스란 말을 썼을까요? 유인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오바마하고 그 원숭이로 희화한 그림 나왔잖아요. 네. 그 전직 그 상대 진영 대통령을 원숭이라고 표현하고도 괜찮은 나라.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표현의 자유가 헌법의 수정헌법 제1조인 나라. 아니 우리 같아봐요. 법 왜곡죄 판사들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무슨 모독죄 많죠. 뭐 정보통신망법 보면은 무슨 허위 가짜 뉴스 뭐 지금 뭐 뉴미디어도 지금 다 저촉을 받고 있잖아요. 부럽다. 대통령 연설하는데 흑인은 원숭이가 아니다. 다 안다. 근데 이제 저게 보세요. 자, 말리는 저 직원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이제 그만하시죠. 그림 다 찍혔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다 이렇게 그 보도됐으니까 입틀막 안 하지 않습니까? 멱살잡이에서 끌어내지 않잖아요. 자, 미국 민주주의가 시끄럽지만 작동되는 이유.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겁니다. 민주주의가 시끄럽고 그 시끄럽다는 게 단순히 그냥 이 와곽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얘기할 수 있고 반대의 장에서 수기를 거치고 공론화되는 나라. 아니 대법원장이 반대 의사를 몇 번 표명하고 법원장들이 모여가지고 4시간 반을 만나가지고 우려를 갖다 심각한 우려를 문서로 표명했는데도 그 일부 조금 고치고 본회의 통과시킨다는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면 뭐 거의 잡아가는 수준의 나라. 이게 미국이 볼 때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겁니다. 예. 자, 미 하원 상하원 합동 연설 여러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하키팀부터 해서 중요 장면들, 6.25 참전, 용사의 장면들까지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조금 중요한 장면들만 뽑아서 한다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힘,
국가의 힘, 미국의 힘 이런 걸 또 연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카드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